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대 시대에는요, 이제 극장 아까 잠깐 뭐 협률사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제 그 서울에는 전차가 놓이게 되거든요. 근데 전차가 놓인다는 의미는 결국 전기가 들어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전기로 뭐를 하느냐? 뭐 당연히 낮에는 전차를 돌리고요. 밤에는 어떻게 할까요? 전차 이제 쉬어야죠. 그러면 이제 동대문의 창고에 전차를 넣어놓는 기지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지창이라는 건 큰 시꺼먼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콜브란이라는 미국 사람이 이거 뭐죠? 슬라이드 영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전차로 돈을 벌고 밤에는 극장, 영화 상영으로 돈을 벌고, 아주 훌륭하죠. 그게 이제 1903년, 4년 뭐 이럴 때예요. 그러다가 1907년이 되면 이제 작은 극장들이 생겨나면서 전속 소리꾼, 전속 악사 이렇게 모집하는 겁니다. 이 동네 이 고장에 이제 제가 처음에 주제를 시작했던 한성준 선생님도 1907년부터 이제 전속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1907년입니다. 그래서 경성이라는 도시는 일제시대 서울이죠. 경성이라는 도시는 그 굉장히 이제 산업화가 되는 그런 도시의 길을 걷습니다. 잠깐 음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음반도 그 산업화 중에 하나 큰 획을 그은 것입니다. 원래의 그 녹음기의 발명은 1877년 이제 에디슨이 만들었다고 하고요. 납관식 축음기, 그러니까 저거 뭐죠? 밀랍이에요, 밀랍. 밀랍으로 그걸 만들다가 점차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그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1910년대, 20년대까지 쓰이게 되는데 벌써 1910년대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러니까 디스크 같은 원반, LP판 같이 생긴 그거보다 작은 겁니다. CP 아닌가요? SP. 그래서 그 SP는 쇼트 플레이의 약자예요. 그래서 SP고요. 우리가 부르는 LP는 롱 플레이인 거죠. 근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걸 보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경매 사이트에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작은 그 촘촘하게 그 소리 골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저게 바로 그 에디슨이 만든 그거고요. 보시면 여기 이거 없어졌네? 오른쪽에 이렇게 나팔로 생긴, 우리 자료에 보시면 오른쪽에 나팔로 생긴 기계 있죠. 거기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새까만 동그란 게 있어요. 요 동그란 겁니다. 그래서 요 동그란 거가 지금 저 보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 넣고요. 태엽을 이제 막 감아서 탁 시작을 하면 요 바늘이 읽어서 뭐죠? 이 확성되는 이 나팔통을 통해서 뭐지야 됐는데! 그래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가 따로 없어도 그래도 이 방 정도 울릴 정도는 충분히 들릴 정도로 그래도 소리가 잘 들립니다. 당연히 서걱 소리가 나겠죠. 돌아가는 그 소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에디슨이 만든 뚜껑. 감사합니다. 여기 홍주성 역사관에 이 SP판이 한성준 선생님 춘향가 네. 그거를 구입을 해놔서 그게 한 1,000만 원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몇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춘향가 30개 세트. 그 정도. 그렇죠, 반주죠. 소리 나이고 반주. 소리도 악기 연주하신 분 있습니다. 빅터판 춘향가를 구입. 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제 CD 플레이가 그게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복원한 거 신나가 옛날에 예. 복원한 게 있었는데 그걸 그냥 기재했잖아. 그걸 차라리 그걸 그 음악을 틀어줘라. 그거는 재생하기 어려우니까. 네. 네. 틀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던데. 네. 그게. 아니요. LP 말고, 그러니까 SP 말고, 복원된 거를, 예, 틀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이거를 갖다 이제, 원통형, 이렇게 비었지만, 원통형 축음기라고, 음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거는 원반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중에 이제 쇼트 플레이는 SP 음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처음에 개발될 때는 양쪽으로 못 만들었고요, 기술상. 예, 그 한쪽만 됐습니다. 그래서 쪽판이라고 그랬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양면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왜 쇼트냐면 3분 정도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제 뭐 마크 카츠라는 사람은 요걸로 인해서 우리의 그 가요도 보통 3분 내외다. 예, 그래서 그게 포노그래프 이펙트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까지도 이제 훗날 연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에 되면 전기 취입 방식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되게 보면 어렵죠, 이름이. 전기 취입 방식. 예. 별거 아니에요, 사실. 마이크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마이크라는 장치가 우리가 소리로 얘기한 거를 전기 신호를 바꿔주는 기계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름은 어려운데 그냥 마이크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에 되면 음반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요 SP 음반이. 굉장히 많이 녹음이 됐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시리즈로 막 뭐 30개씩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경기민요, 뭐 판소리, 뭐 기악곡, 뭐 장르 가리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이제 20년대, 30년대 되면 이제 대중가요도 녹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사실 바꿔서 보면요, 요 시기에 그렇게 음반이 녹음됐다라는 거는 아니 일본 우리 일제치하에 무슨 노래도 못 부르게 했는데 한국 노래를 만들었다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초등학교에서 소학교에서 노래도 못 부르게 했다는데 바꿔보면 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다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소학교의 교육 얘기는 민족 말살 정책해서 뭐 하지 마라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사람들한테는 팔아야 돈이 되니까, 그리고 팔리니까. 그리고 사실 서울을 중심으로 그게 판매가 됐기 때문에요. 주로 판소리보다도 인기 있었던 건 경기 민요입니다. 경기 서도 민요가 더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대부터는 이제 판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영역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요 30년대 그 음반을 만들기 이전 20년대, 20년대까지겠죠. 10년대는 귀하고요. 물론 없진 않습니다. 이때 보시면 음반이라는 거는 결국은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린 직선거리인데요. 직선거리만 해도 거의 한 1500km 가까이 됩니다. 일본 도쿄까지, 서울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해도 하루 꼬박 걸리겠죠. 철도 타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시모노세키까지 또 배를 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건너가서 또 기차를 타고 한참 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이 도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아무리 못 걸려도 2, 3일 이상 걸리는 곳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일본에 가서 녹음. 자, 녹음은 한국에서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녹음 기술은 굉장히 아주 최첨단 기술이었고요. 그 시설은 한국에 둔 게 아니라 일본 본토에 뒀고 쿵짝쿵짝 일본 본토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 가서 해야지 그 기계를 갖고 오진 않았던 거죠, 식민지 나라에.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07년에 전속 계약했죠. 그러면 전속 계약해서 매일같이 공연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중간에 갑자기 끊고 2박 3일, 3일, 3, 4일
일본 갔다가 녹음 또 뭐 최소 2, 3, 4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또 3, 4일 예, 한 열흘을 앞뒤 안 쉬고만 가도 열흘을 까먹어야 되는 건데 그 정도의 것을 왜 갈까요, 연주자들이? 예, 괜히 갈 리는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보상이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논리인 거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산업사회라는 것이. 그래서 그 연주자들은 그 길을 간 거죠. 그리고 녹음을 해왔고 그 음반이 팔렸고 또 음반이 광고 그 신문지상의 광고가 됐고 잡지의 광고가 됐고 팔려 나갔고 네, 이런 그 사회의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부선 철도가 이미 1905년에 개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까지 가는 것도 맘만 먹으면 결정만 하면 하루 이틀이면 가는 거죠. 네. 또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전국적으로 창극단 활동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극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개인 단체인 거예요. 개인이 소리 뭐 김창룡 창극단 뭐 이런 식으로 그 개인이 자기 연주자 몇 명 또는 같이 판소리 할 사람 몇 명 해서 전국 투어를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교통수단이 한 몫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네. 3일 갔다가 뭐 녹음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이 그 음반 산업을 이제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이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 그러면 안 되나? 애들이 이제 이걸 이거 돈이 되네 그러면서 음반을 마구 만든 거죠. 아까 요 2페이지 전에 보시면 요게 이제 일본의 자본을 얻고 들어온 음반 회사들인데요. 빅터 아까 말씀하신 빅터, 오케, 뭐 니또는 일동이에요. 일동, 뭐 폴리도르, 뭐 독일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다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 회사들. 그리고 콜롬비아가 이제 대표적이죠.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레이블을 내고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요, 또 라디오 방송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쿵짝쿵짝. 아주 뭐 오늘 분위기가 화려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라디오 방송인데요. 경성방송국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요게 1926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식 방송은 27년이고요. 26년부터는 시험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 호출부호라는 게 있어요. 방송국에는 우리 15 나오기 전에 HLKA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한국은 HL을 쓰는 거고요. 일본은 JO라는 호출부호를 썼는데요. 요게 이제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JOAK가 도쿄고요. JOBK가 오사카. 그다음 JOCK가 나고야. 그리고 JODK가 경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일본이었으니까요. 일본에서 네 번째로 만든 방송국이 경성에 있었습니다. 요때는 하루 6시간 반 정도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 조선어 대 일본어의 비율이 1대3이었다가 점차 조선어가 조금 늘어나는 이런 형태이고요. 방송국이 생긴 모양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고요. 사진과 같고, 그 다음에 아래 모습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바로 한성준 선생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고수는요. 네? 좀 체구가 작으세요. 네네네. 고수의 역할 중에 또 하나는 뭐 판소리 같은 경우는 추임새. 또 뭐 산조나 어떤 기악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임새를 해서 이 리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또 그런 역할 때문인지 꽤나 많은 팀들에서요. 이 고수하는 분한테 연락을 하면 나머지 다 뿌려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뭐 녹음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고수 전화번호, 그때는 핸드폰이 아니죠. 전화해서 이제 뭐 고수 누구누구한테 우리 녹음 있는데 팀 좀 꾸려달라. 그러면 고수분이 다 알아서. 그러니까 일종의 밴드 마스터 같은 그런 역할이
이 고수의 또 다른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면은 고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나 아니면 그 어떤 실력이나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따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 이분의 역할이 어땠구나, 서울에서의 역할이 어땠구나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리집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뭐 명월관, 국일관, 태화관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명월관은 지금의 저기 동아일보 자리예요. 그 광화문 사거리에 그렇게 큰 테레비 하나, 테레비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렇게 큰 비전 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건물 동아일보 사옥이 명월관 자리였다고 하고요. 국일관은 종로 2가 있고 태화관은 그 민족 대표 뭐 33인이 그 3.1운동 전에 모였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인사동, 그러니까 종로에서 조계사 건너편으로 해서 인사동으로 들어가는 그쪽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리집이 있었고 그 요리집에서 이렇게 뭐 왼쪽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무대가 갖춰졌고요. 거기서 기생들이 춤도 추고 또 연주도 하고 판소리 공연도 하고 이런 무대가 벌어진 그 장소입니다. 요리집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는 사실 권번이라는 걸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권번 그러면 이제 기생들의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번 이전에는 기생조합이라는 게 있었고요. 기생조합은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이제 그 조선이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에서의 그 궁중 행사에 참여했던 여기들이 있습니다. 무용수들. 그 무용수들이 이제 궁이 나라가 망하니까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예인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궁 밖으로 나와서 이런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아, 이런 기예를 하는 곳을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또 수락관에 있었던 분들, 그분들도 궁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리집을 만들게 되고, 이런 곳들이 극장 아닌 극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연했던 레퍼토리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 시대에는 우리가 감히 볼 수 없었던 궁중의 그런 의식 내지는 궁중의 어떤 뭐 공연 장면들을 돈을 내면 볼 수 있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근대와 그 전 시대가 가장 큰 차이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극장, 음반, 방송 뭐 이 모든 것들인 거죠, 사실은. 요게 이제 그리고 이제 기생조합이 나중에 그 일본에서 1914년 이후에요. 이 권번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쫙 바꾸고 권번의 역할은 기획사와 뭐죠? 학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린 기생들을 모집을 해서 훈련을 시켜요. 오늘로 말하면 YG나 뭐죠? SM 뭐 이런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 예인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연습생이라고 그러나요, 요새는? 연습생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다가 이제 데뷔를 시키죠.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연습 훈련을 시키고 이제 무대에 나가는 거죠. 그 배웠던 과목으로는 이제 악기, 뭐 가야금, 검은고, 뭐 이런 양금 이런 악기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 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집 또는 극장 뭐 이런데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분들이 음반도 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도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예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연예계의 형성에는 인력거가 또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인력거를 타고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무슨 월선옥의 저 명월이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분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이제 인력거가 와서 딱 모시고 가는 거죠. 인력거는 누굴까요? 로드맨이죠.
우리 네, 실장님. 네, 실장님이 쫙 전속으로 해서 모시고 갑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었어요, 저는.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요걸 보니까 그래요. 네,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 초록색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가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광화문 사거리고 경성방송국이라는 위치가 돼 있죠. 지금은 초등학교가 들어서 있고요. 그 자리가 경성방송국 터인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노래 한 곡, 그 당시는 저기 음반 트는 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다 생방송이었어요. 예. 생방송으로, 왜냐하면 그 원통에다 대고 뭐시야자고 하고 노래 부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생방송으로 노래하고 나오면, 근데 한성준 선생님도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더블을 뛴 날이 많은 거예요. 경성방송국에서 뭐 몇 시에 오늘 연주했다는데 금방 다른 데 가서 공연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 공부하다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근데 가보고 나서 딱 풀렸습니다. 이게 경성방송국에서 태화관, 명월관, 국일관 다 보시면 네, 그냥 다 뭐 한 1km도 안 되는 거리 안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제가 표시는 못했지만 뭐 건번들도 그렇습니다. 경화건번, 환성건번, 뭐 무슨 건번 쭉 다 요 안에 거의 대부분 들어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표시 못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못했습니다. 근데 광교조합이라는, 여기 제가 다동 표시해놨죠. 예, 다동조합이라는 건번이 있고요. 광교조합이라는 건번이 있고요. 예, 조선건번, 환성건번 다 뭐 요 근처 어디에 있었다는 기록들은 있어요. 그리고 지명도 그렇고. 그래서 요 근처에서 아마 움직였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노란색들은 이제 극장입니다. 원각사, 연흥사, 단성사, 아까 저 동대문 끝에 저기 1903년에는 영화 상영하다가 1907년에 이제 연희 극장으로 바뀐 광무대. 예. 광무대에서 얼마 전에 공연하셨죠? 아, 네? 타임머신을 타고 오셨네요. 아니 그 광무대 자리를 네. 전통 공연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극장을 만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지난주에 공연하셨어요. 거기서 하셨구나. 바로 그 자리. 네, 맞습니다. 예. 동대문 종합시장. 전차 창고가 동대문 시장이 됐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시청 건너편에 경성부민관 뭐 등등 해서 이 반경 1km예요. 1km 안에 웬만한 시설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일대가 일제강점기의 그 연예 문화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활동했던 사람은 뭐 기생들, 그리고 또 뭐 우리 예인들, 그리고 반주자, 뭐 소리꾼 뭐 등등 이런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방송국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방송 몇 회더라? 횟수를 제가 세지는 않았는데 방송 아무튼 1941년에 돌아가세요. 한성준 선생님이 40년까지 개국 이후부터 1926년 개국 이후부터 40년까지 계속, 그 다음에 중간에 한 텀씩 비어요. 일본 갔다 오신 거예요. 녹음. 예. 엄청 바쁜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아시겠어요? 유명하신 거. 예. 그리고 이제 음반 세 보니까 600건이 넘었어요. 600점이. 예. 네. 네. 돈 엄청 벌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얘기도 나와요. 서울 생활을 차츰 하다 보니 이제 돈이 좀 쌓여서 이제 여기 오게 됐다. 이쪽으로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서울의 정착이라는 게 결국은 뭐 서울의 산업화라는 게 어떤 예인의 한 사람의 삶도 바꿔놨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한성준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활동했던 분들이 결국은 서울에서 활동해야 인류고, 서울에서 활동한 분들은 부도 좀 생길 수 있었고, 또
그만큼의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었다. 다 같은 얘기 맥락인 거예요. 예. 그런 서울입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랑 보시면 우리 전통 음악에서 악이라는 음악의 악이라는 뜻은 결국 노래와 춤과 기악 악기를 다 한데 어우르는 개념이에요. 요게 하나만 떼서 뭐 노래만 뭐 춤만 악기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웬만한 공연 예술들은 다 요게 세 개가 합해져 있는 개념으로 공연물을 펼칩니다. 뭐 간략히 우리 음악을 분류를 해보면 뭐 궁중에서 그러니까 계통이 궁중 계통으로 전승된 게 있고요. 또 선비들을 통해서 뭐 아주 전문적이 아니지만 그래도 선비들을 통해서 전승된 계통이 있고요. 또는 민간에서 전승된 계통이 있습니다. 민간은 근데 크게 보면 이제 전문가와 일반 사람으로 또 나눌 수 있겠죠. 예, 그 중에 전문가에 속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인데요. 그 중에 음악 연주에 있어서 악기는 뭐 시나위, 산조, 민요 이런 거겠죠. 그게 한성준 선생님 없으면 지금 거의 뭐 큰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 네, 이쪽에서도 한성준이라는 고수가 없다면 한 100 중에 한 60 이상이 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활동했던 뭐 지동근 또 뭐 이흥원 예, 이런 고수들이 있는데요. 그 고수들의 숫자는 한성준 선생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럴 정도입니다. 예. 요런 장르 아까 제가 왼쪽에 한성준이 학습 연행했던 갈래 그래서 줄타기, 북, 장구, 피리, 대금, 해금, 양금, 춤 네, 춤은 제가 사실 뭐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춤까지 그리고 오늘날 연주되는 사면육각, 판소리 안에는 단가, 민요, 명창 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 산조, 봉장취, 시나위, 그 다음 독주 음악, 그 다음 무속음악, 뭐 풍류, 그리고 이런 이제 무용 작품들, 태평무, 승무, 학춤, 거의 뭐 현존하는 모든 작품, 민간 음악의 모든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작품이라고. 네. 한성준 선생님이 이거에 참여 안 하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오는 어떤 징검다리에서 한성준이라는 그 무게가 굉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원래 그 쇳물 붓고 하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그렇게 잘 깔끔하게 아주 온전하게 잘 다듬어진 그런 유산이 한성준 선생님을 통해서 가능했고요. 그런 전통성과 그 다음에 정통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악 자체에 남아있는 그런 문학성, 예술성들을 잘 발현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연주로서 또 연주하신 분이고 또 시대적인 특성, 그 다음에 요 중고제 지역이라고 하는 요 지역의 음악을 또 그런 무리들하고 또 따로 연주를 하셨었어요. 방송 기록에 보면 요 어디죠? 중고제 지역 출신들의 음악인들하고 같이 또 어울려서 연주를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전국구로 활동을 했지만 결국은 그 감성 자체는 중고제의 뿌리를 갖고 계신 그런 명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에서의 활동을 보면 개인이 곧 집단으로 확대가 되게 되는 거죠. 그 개인의 활동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근대 시대의 어떤 음악인들의 활동의 전형을 제일 어떤 뭐라 그럴까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분 이렇게 전과 후를 딱 찍어 놓으면 아 이거 한성준 이전과 한성준 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문화적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긴 시간 꼼꼼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아까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강의 잘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또는 또 오늘 이야기 됐지 않았던 부분이라도 질문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일제 이제 그동안 중고작가들이 하면서 좀 배웠던 게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판소리에서 굉장히 큰 분들이 뭐 이동백, 김창현 뭐 이런 분들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음반노분도 굉장히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성행했던 판소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끝나면서 맥이 끊기고 대중에서 사라져가는, 잊혀져가는 어떤 가장 큰 원인이 교수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일단 전쟁 아닐까요? 6.25 전쟁. 예. 또 뭐 그 가장 큰 게 전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보충 질문 뭐 보충 해드리면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더 분이 꽉 있어서. 집어서 우리 지역과 관련돼서 중고제 명창들이나 중고제 명인들이 네. 전쟁 직후에 급격히 쇠락한 그 배경이 뭘까요? 그거 글쎄요. 혹시 객석에서 아시는 분? 네, 여러 가지 숙제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밝혀지면 아마 음악사를 새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성준 선생님이 그 꼭 중고대 지역 또는 뭐 홍성 이걸 떠나서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당신이 그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 세습적으로 계속 해왔던 그 토양 속에서 어떻게 한성준으로 유전자가 꽉 뭉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무학 일체를 다 능히 했던 그런 분으로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한양에서 어찌 보면 아까 밴드마스터의 역할, 뭐 기획자 역할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예인들과 함께 음반 취입부터 공연 기획, 섭외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그런 거인이죠. 우리 음악계의 거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어한 건 예전에 이런저런 이제 한성준에 대해서 묻고 다니니까 탐문을 하니까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공선사하고 수석사에서 많이 조우를 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그렇게 경성에서 돈을 많이 벌으셔가지고 중간 말년에 내려오시잖아요. 네. 홍성에 내려와서 그 갈산 앞에 보이는 논 평야를 샀대요. 어려서 포안을 풀으려고. 그래서 크게 논을 사고 집을 새로 지어서 기와집으로 잘 사셨다고 말년을. 그런데 만공선사를 만나서 뭐 하냐 그랬더니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한테 독립자금을 조달해준 역할도 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흔적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전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독립자금은 몰래 줘야 되는 거잖아. 독립자금 몰래 줘야 되는군요. 네. 역시 하여간 네. 아마 그 어떻게 보면 토지대장을 띄면 혹시 그 시기에 이렇게 딱 파셨던 기록이 있지 않을까요? 판매를 하셨던? 물론 북에다가 태극기 그리고 그래서 뭐 공연을 네네. 그런 거는 있는데 독립자금까지는 북에 태극 마크를 해서 그려서 일본에서 공연 사실은 못하겠다 그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갈산의 갈산초등학교 그게 만들어질 당시에 그 기부를 많이 하셨대요. 그 학교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묘소가 그 갈산초등학교 뒷산이 맨 처음이 묘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개인 땅으로 나중에 이제 되면서 지금 현재 묘소로 이해주 교수님이 옮기게 된 건데 그 초등학교에 좀 장학금처럼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역에서 얘기하는 거를. 네. 그 갈산초가 언제 건립이 되나요? 그 원래 갈산 초등학교가 사실은 저기 홍명학교 전신이 홍명학교니까 거의 그 홍명학교가 이제 몇 년이더라? 10몇 년인가? 지금 110회 넘었어요. 일제 강점기네. 그리고 맞아요. 그때 갈산 보통국립학교로 거기에다 개교를 해요. 지금 현재 갈산 초등학교 자리에. 그러니까 홍명학교가 옮겨간 거죠. 없어지고 홍명학교는 사실 김단진 장군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걸 없애지고 그쪽에 이제 초등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좀 돈을 많이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디에 네. 제가 보니까 그 판소리
녹음 음반 만드셨던 분들이 한 번 하고 그때 돈으로 한 1,000원씩 이렇게 받았다는 걸 내가 어느 본것 같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노래 녹음한 사람이 1,000원 받았다 해도 이분 네. 고수여도 300~400원은 받지 않았겠어요. 요즘 거를 쳐도. 그럼 엄청난 돈인데 그게 음반 600장이라고 그러면 이분의 재산이 지금으로 치면 거의 천문학적이거든 이게. 그 당시 그렇게 벌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근데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뭐 아무리 땅 사고 그때 기와집 짓고 했다고 해도 돈이 엄청 남았을 거라고. 일자금으로 근데 그게 지금 흔적이 없잖아 지금 그 돈에 대한 흔적이. 네. 후손이 그렇다 해서 뭐 엄청나게 지금 잘 사는 게 것도 아니고. 어디론가 진짜로.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은 후손이 어떻게 되나? 네, 그 한성준 선생님 그거 같긴 해요. 큰아드님이 팔남복이었대요. 완전히 바람둥이. 그래서 한용숙 선생님이 그 부인 그러니까 속이고 한성준 선생님 큰아드님이 아직 남복분이라 천안에서 속여가지고 한용숙 선생님 어머니를 꼬셔갖고 그 아이 갖게 만들고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 보니까 본부인이 계신 거예요. 홍성에. 네. 그래서 쓴딜 나가지고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천안으로 다시. 그래서 예전에는 아버지한테 보냈잖아요. 그 자식은. 그러니까 낳고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영수 선생님이 여기 갈산초등학교에서 3학년인가 그 4학년인가 고까지 다니다가 이제 한성 선생님 내려와 보니까 애가 피죽도 못 먹고 그 이북 형제들한테 맨날 굽었거든요. 그래서 한성 선생님이 야 나 따라가자. 그리고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춤을. 뭐 밑에 이제 뭐 이강선 뭐 그 강선용 선생님 뭐 이런 분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때부터 이제 춤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큰아드님이 많이 팔아먹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많이 실질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가 오히려 둘째 이렇게 뿌리가 사실은 거기까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그 누구죠? 김한선. 아, 네네네. 네, 그쪽으로 둘째 형제 중에 둘째가 좀 그냥 착실하게 살았고 그분의 자손의 네네네. 딸인 거죠. 그러니까 둘째 분의 자손의 네, 또 딸. 한백희 네, 거기가 이제 이모가 네, 네. 춤으로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김한선. 그분이 김한선 씨세요. 그래서 네. 근데 큰 아들이 조금 네. 그 많이 팔아먹고 그랬대요. 많이 그 아버님 재산 착사된 주범이었다는 거지. 어쨌거나 그 당시 이 정도 인기였으면 돈은 뭐 거의 그렇죠. 뭐 그냥 물 쓰듯이 써도 될 만큼 없다고 하는데 그게 당대에 어쨌거나 다 소진이 된 거야 당대. 그러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큰 아들일 가능성도 되게 높다라는 거지. 네. 그러네요. 그게 글쎄요. 그 만주 자금으로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네. 그것도 안 알려져야 맞는 거니까.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한편으로 이런 건 있었습니다. 40년에 그 일제에서 그 창씨개명을 하거든요. 근데 창씨개명하면 왜 우리 뭐 책에서 봤잖아요. 나는 일본의 이름을 절대 갖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뭐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 뭐 이러는데 한성준 선생님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일본 이름으로 바꿨어요. 니시하라 성준이에요. 네, 니시하라가 이제 서원인데요. 왜 서원으로 바꿨을까? 이걸 또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청주 한씨예요. 네, 그 청주의 옛 지명이 서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예, 그 설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니시하라 성준 뭐 저 일본 친일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그렇게 볼 수 없을 게 말하자면 은행 거래가 안 된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사실 소리를 유동주도 했잖아. 소리는 그거 할 수 있잖아. 방송에 몇 번 니시하라 성준 나오다가 다시 한성준으로 가요. 예. 아니 윤동주 근데 선생님도 창씨개명을 했어요. 일본 유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안 된다고 네. 해가지고 창씨개명을 하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럼 마치 뭐 상투 자르는 거 똑같은 예. 이 거의 시대. 근데 은행 거래를 해야 되고 그 재산이 이런 이 기록에 남아야 되면은 일본어로 일본 이름을 바꿔야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꿨다는 게 호적등본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용운 같은 분 꼴통 정도는 되셔야 돼요. 방송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적어도 학교를 안 보낼 정도 따님을 한용숙 선생님을 네, 제가 거기 똑같은데 질문 코드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애국주의로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치 여러분. 외국수라고 볼 수 있죠. 예, 다른 질문. 예. 이렇게 쇠락했던 원인이 그러면 전쟁이라 그러면 그 전쟁 끝나고 이후에 이쪽 극장이나 이 연예무술 그 어느 정도였냐 상태가 이게 자유당 시절 이럴 때 그때도 연예는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이런 거 그때 이제 그 민속 음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좀 연예인 같이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그 연예인 같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 개인 공연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그렇게 뿔뿔이 가다가 이분들이 이제 뭐 학교 만들어서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정부에서 하는 공연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운 학교가 뭐죠? 그 서울 국가기술학교 그렇게 세운 학교고 마침 1960년부터 이제 그 문화재 보호법이 생깁니다. 일본 제도를 베꼈다고 비판은 하지만 그 제도로 그러니까 그 제도가 사실 생겼다는 거는 전승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전승 제도 하에서 보호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굴러는 갔고 대신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제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은 그 부분 판소리, 뭐 기약, 산조 뭐 이런 것들은 보호하에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꽤 지금은 많이 성행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기생주와 권번 말씀을 하신 게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저희가 전쟁 겪으면서 이 전통 예술이 전체가 전부 사라질 소멸 위기를 겪었잖아요. 이게 이제 꼭 중고대만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고 전통 예술 자체가 침체됐을 때 그 예술을 간신히 이어간 사람들이 권번 출신 얘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대사에 이제 첫 번째 인간문화재가 지정된 뭐 박초월, 박록주, 박귀, 김소 이런 분들이 다 권번 출신 그 판소리꾼이었고 이제 이런 분들이 그나마 명맥을 잇고 자기 고향에 있던 사람들 또 불러오고 남자 소리꾼들은 거의 사라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60년대 이제 그 인간문화재가 지정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남자 소리꾼들이 거의 없고 충청도 소리는 이제 그나마 전승이 거의 끊어져 있던 상태였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권본에 충청도 출신 누가 얘기가 좀 있었다면 혹시 이런 그 같이 좀 여성들끼리 모여서 당시에 여성 북극도 많이 하고 50년대에는 그걸로 이어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박동진 선생님이 사실은 거의 서울에 독보적으로 가서 혼자 활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인간문화재 시대 때 끄트머리 박동진 선생님이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전라도 출신 소리꾼들이 활약을 하게 되니까 자연의 소리가 남도화되고 전라도 소리가 이제 또 판을 치게 되고 이렇게 그 유행이 흘러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제 소멸이라기보다는 전통 예술의 그 쇠약 그 기간을 견뎌낸 것이 여성 예술인들, 권번 출신 예술인들의 몫이 컸다 이렇게 요약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충 이제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요 강의를 마무리하시고 나머지 향교 다방 시간에 또 얘기. 그러시죠. 네, 한잔 할게요. 자, 오늘 재미있게 강의를 잘 마무리해 주신 김석 박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